자,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어, 머신러닝에서 이제 필요한 수학적인 기본적인 지식, 그중에서도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요. 선형대 수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행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렬에 대한 연산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선형대 수학이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그 유용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앞의 내용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어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네 번째, 선형대수의 유용성을 듣고 나면 내가 왜 이거를 배워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이 잡힐 거니까 끝까지 한번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선형대수학이란 무엇일까요? 선형대수학이라는 거는 1차식이나 1차 함수를 공부하는 건데, 아직 1차식이나 1차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미지수, 즉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하는 수. 변하는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A, B, C, D, E, F, G 너무 많은데 알파벳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첨자, 아래 첨자를 다르게 해서 이 미지수들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변수들을 표현해 줄 거예요. 변하는 수를 표현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세울 거예요. x0 앞에는 3을 곱해줘서 3x0, x1 앞에는 5를 곱해주고 x2 앞에는 2를 곱해주고 x3 앞에는 4를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이렇게 썼어요. 즉 미지수들을 제곱이나 세제곱하지 않고요. 미지수들 앞에 그냥 개수만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으로 쭉 이어주는 거. 마지막에 상수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이렇게 쭉 더해서 만들어진 식을 1차식이라고 해요. 1차식.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지수에는, 이 변수에는 어떠한 수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수인 거예요. 근데 앞에 곱해진 수는 고정된 수긴 해. 고정된 수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1차식이고요. 선생님이 또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1차식이고 2x0, 4x1, 3x2, 5x3 점점점 해서 7. 얘 또한 1차식인 거예요. 1차식. 즉 미지수, 변수 앞에 곱해진 수는 고정된 수이긴 하나 어떠한 수가 들어와도 다 1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쓰기 위해서 A0, X0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얘는 고정된 수긴 하나 이 x0 앞에 곱해진 고정된 수예요 라고 해서 써진 수예요. 즉 이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하고요. 이 미지수, 정해지지 않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해서 a0 x0, a1 x1, a2 x2 점점점 해서 an xn 플러스 상수항은 써도 되고 쓰면 되는데 이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즉 미지수들 앞에 개수가 곱해져서 더하기 형태로 더해진 이러한 식을 우리는 1차식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선형대 수학은 이 1차식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뭐냐? 얘들아, 함수라는 개념은 아직 너네한테 생소할 거예요. 함수라는 거는 우선은 어떤 미지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값 딱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는 f 미지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형태는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러면 얘들아, 1차 함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미지수들 x0부터 xn까지
고정되지 않은 이 미저시스들을 넣었더니 어떤 값이 툭 튀어나와요. 어떠한 값이 툭 튀어나오는데 툭 튀어나오는 그 규칙성이요. 1차식의 형태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0, x1, xn에 해당하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요. 이러한 식의 형태를 띠는 거겠죠. 이러한 식의 형태를 띠는 것이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려워도 사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아무런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이해했다면 이해한 대로 받아들이고요.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괜찮아요. 즉,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너네는 선형대 수학이라는 거는 1차식이나 1차 함수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행렬은 무엇일까요? 행렬이라는 거 얘들아. 선생님 갑자기 1차식이나 1차 함수를 다루다가요. 왜 갑자기 행렬을 다루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줄게요. 우선 조각조각 된 지식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해요. 행렬은. 자, 이 행렬은 우선은 이러한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행렬은 보통 대문자 형태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큰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자, A 선생님이 옆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일반적인 표현이니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1, 2, 3, 4, 5, 6 이렇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 또한 행렬인데요. 자, 행렬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요. 자, 이 각각의 하나의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을 원소라고 해요. 행렬의 원소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행열이죠?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요. 세로로 한 줄, 이거를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이게 잘 안 외워져서. 행열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행열 이렇게. 그래서 너네도 이렇게 외우면 처음에 안 외워지는 학생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행. 자, 다시. 일행. 2행이 되는 거고요. 세로로 1열, 2열, 3열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행렬에 차원이란 게 존재하는데요. 차원을 표현할 때는 행의 개수를 먼저 쓰고요. 2 곱하기 열의 개수 3 행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이란 거는 나중에 연산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가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각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지금 옆에 보면요. A11 이런 게 있죠. AEN 어떤 규칙성이 눈에 들어와요? 한번 볼래요? 맞아요. 이 1에 해당하는 앞에 써진 숫자가 어떤 행에 있냐? 몇 번째 행에 있냐에 따라서고요. 뒤에 써진 숫자가요. 어떤 열에 있냐? 몇 번째 있는 열에 있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 A에서 A, 2, 3은 뭐가 해당돼요? 어떤 숫자에 해당돼요? 두 번째 행이 있고 세 번째 열이 있는 숫자니까 6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면 지금 1부터 m까지 있죠. 그쵸? 총 m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슬라이드 쇼가 꺼져버렸는데 다시 m행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n행이 있으니까 n 곱하기 n행열 m 곱하기 n 차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행렬을 나타내요. 자, 행렬이란 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행렬이 참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왜 저런 네모 박스 안에 굳이 숫자를 써서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너무 모호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이거를 하고 배우고 있고 받아들이곤 있지만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목적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 처음에 행렬이 무엇인지를, 행렬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가 확립되고 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연결되면 비로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되게 뭔가 계속 술술술술 내뱉고 뭔가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데요. 우선 한 번만 참고 계속 들어보면 그 나중에 이 행렬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 그만하고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행렬을 가지고요, 우리는 벡터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벡터라는 거는 원래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인데요. 이 벡터를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행렬이 보통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행이 한 개거나 열이 한 개, 즉 행이 한 개면 무슨 벡터가 되겠어요, 얘들아? 행이 한 개, 행이 한 개. 열 벡터가 되겠죠. 열이 한 개면 행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를 이제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건데, 사실 벡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벡터의 개념을 아는 친구들만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벡터는 보통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행렬은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편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너네한테 암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직관적이고 너무너무 쉬워요.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두 행렬의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만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 자, 결과를 보면 왜 두 행렬의 차원이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들어올 텐데요. 첫 번째 행렬의 차원은 2 곱하기 2 행렬이죠. 이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죠. 이 두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값은 똑같이 2 곱하기 2 행렬이 돼야 돼요. 같은 차원. 그리고 안의 원소들의 값이 1,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1 플러스 6이고요. 만약에 빼기 연산이었으면 1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요소별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사실 쉽죠? 선생님이 말을 더듬게 되는데 선생님 기준에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원소별로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연산이어서 연산의 결과도 직관적으로 와닿고요. 왜 반드시 연산하고자 하는 두 행렬이 같은 차원인지도 한 번에 이해가 되죠. 자, 다음 연산은요, 스칼라 곱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뺀 거죠. 이번에는 대상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숫자고요. 하나는 행렬인 거예요. 숫자와 행렬을 곱하는 거예요.
숫자와 행렬을 곱하면요. 이 숫자를 행렬 안에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 3이 1에 가서도 곱해지고요. 2에 가서도 곱해지고요. 4에 가서도 곱해지고요. 5에 가서도 곱해져서 그 결과값이 3, 6, 12,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앞에 곱해지는 이 숫자가요. 이 숫자가 행렬의 모든 원소에 와서 그 배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행렬의 뒤에서 곱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3을 곱해도 여전히 3, 6, 12, 15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행렬의 연산이었고요. 지금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요소별 곱까지는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곱에는요, 행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요소별 곱이고요. 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렬곱이 있는데요. 내적곱이라고 해요, 보통 수학에서는. 수학에서 행렬에 곱셈을 하면 보통 얘를 의미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두 개를 구분해서 선생님은 하나는 행렬 내적곱, 하나는 요소별 곱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는 요소별 곱인데요. 왜 요소별 곱을 설명하냐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래요. 잘 보면요, 얘들아. 아까 덧셈과 뺄셈에서도 했듯이 요소별 곱은 반드시 두 행렬의 차원이 일치해야 돼요.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차원의 행렬이 요소별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를 곱해주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6, 14, 32, 45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요. 행렬곱은 어떻게 될까요? 행렬곱은 뭘까요? 자, 행렬곱 한번 볼게요. 잘 안 지워지네. 자, 행렬곱은 아까 선생님이 잘 보면 요소별 곱은 행렬 A, B 사이에 곱하기 요기호를 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렬 A, B 사이에 골뱅이 기호를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코딩할 때 이수식 기호를 따라가서 그렇지 실제로 수학과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죠? 수학과에서는 행렬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얘는 코딩을 위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행렬 곱은 뭐냐, 얘들아? 1, 2, 4, 5. 자, 이 친구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첫 번째 들어가는 애는요. 계산을 할 때 앞에 행렬에 1행과요. 뒤에 행렬에 1열이 만나서 이 숫자를 채울 거예요. 즉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하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16이 22죠. 22가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A11 자리죠. 지금 A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C라고 할게. 이 새로운 행렬을 C라고 할게. C11 자리죠. 이 자리가 C21 자리예요. 2원이니까 어떻게 따라가냐면 앞에 행렬에 2행, 뒤에 행렬에 1열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6, 5 곱하기 8이 돼서 24 더하기 40이 돼서 64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C12예요. 그죠? 12는 앞에 행의 1행, 뒤에 행열의 2열이 만나서 1 곱하기 7, 2 곱하기 9가 돼서 7 플러스 18, 25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C22도 2행과 2열이 만나서 4 곱하기 7, 5 곱하기 9가 돼서요. 28 더하기 45 하면 얼마죠? 73이 이렇게 들어와서 값이 22, 25, 64, 73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처음에는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도 복잡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래도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덧셈과 뺄셈, 스칼라 곱, 그리고 요소불가 곱 같은 경우에는 연산하고자 하는 행렬의 두 차원이 같았었죠. 자, 스칼라 곱 빼고요. 요소불 곱이나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하지만 행렬 곱은요, 얘들아. 뭐만 일치해도 가능하냐면요. 행렬의 곱은 차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연산이 가능한데 대신 이러한 조건이 붙게 돼요. 지금 보면 3, 2, 2, 1, 2, 3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골뱅이로 바꿀게요. 골뱅이. 원래 수학에서는 곱하기는 맞는데요. 곱하기 기호가 되게 맞는데 코딩 기호에서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연산이 안 돼요. 자, 얘는 지금 3 곱하기 2행열이에요. 얘는 2 곱하기 3행열이에요. 그죠? 이 뒤에 열과 뒤에 오는 행열의 행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소거가 돼서요. 이거 잘못 썼네요. 소거가 돼서 3 곱하기 3행열이 새로 튀어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3 곱하기 3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이걸 D행열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D22죠. D22. D22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요. 두 번째 행과요. 두 번째 열이 만나는 거예요. 즉 D22는요. 2 곱하기 2, 1 곱하기 5가 돼서 4 플러스 5, 9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D23 한번 해볼까요? D23. D23는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거예요. 2 곱하기 3, 1 곱하기 6이 돼서요. 6 플러스 6 해서 12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행렬의 곱, 행렬 내조곱을 할 때는요. 반드시 두 행렬의 차원이 같을 필요는 없고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하면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결과값은 그 값들이 소거되고 앞에 행렬의 행의 값, 뒤에 행렬의 열의 값이 이렇게 새로운 행렬의 행과 열의 값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머지 연산은 한번 직접 해보고요. 그리고 이 행렬에서는요. 교환법칙이 안 성립해요. 교환법칙이 뭐냐 얘들아. 교환법칙이라 하면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죠.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랑 같아요. 근데 행렬의 내적곱 A, B는요. B, A와 같지 않아요. 우연히 들어맞을 수는 있어요. 그게 성립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으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한번 지금 이 두 개를 해보세요. 이거를 A라고 두고 이걸 B라고 봤을 때 A 행렬 내적곱 값과 B 행렬 내적곱 값이 다를 거예요.